예, 안녕하십니까. 저 소개받은 SE솔루션즈의 대표이사 최영철입니다. 네, 앞서 이제 김사영 교수님께서 그 시큐리티 프레임워크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N2SF에 대한 얘기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제목 그대로 사이버반 패러다임의 변화 N2SF와 제로트러스트인데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N2SF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필드에서 많은 좀 어려움과 혼란이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민간 영역에서는 ISMSP라는 보안 컴플라이언스가 있고 공공에서는 이제 국가정보보안 지침 외에 국가망 보안 체계인 N2SF가 발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방부에는 KRMF라고 하는 보안 컴플라이언스가 생겼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금융권에서도 자율보안 체계라는 타이틀로 이제 새로운 어떤 프레임워크의 부분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존의 전통적으로 동그라미 X를 치는 어떤 통제 항목에 동그라미 X를 치는 그런 보안의 구현 방법에서 뭔가 각 영역별로 보안 컴플라이언스라는 게 생기고 그것을 구현하는 어떤 방법론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그러한 와중에 제로 트러스트라고 하는 화두가 던져졌어요. 2020년도 미국에서 처음 제로 트러스트 표준이 나왔는데 이후에 과기정통부에서 23년 4년에 걸쳐서 1.0, 2.0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그럼 필드에서는 제로 트러스트는 뭐고 도대체 ISMP는 뭐냐? 왜 ISMP를 인증받았는데 왜 해킹 사고가 자꾸 일어나는 거지? 또 우리가 N2SF를 구현할 때는 또 어떤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복잡한 혼선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세션에서 그 보안 컴플라이언스와 그 다음에 제로 트러스트의 관계를 한번 조명을 하고 각 기업이나 공공기관이나 또 국방에서 어떤 어프로치로 가는 게 좋을지에 대한 제언을 좀 드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N2SF만 들어있지만은 ISP나 또는 이제 KRF 이런 접근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그 2021년도에 저희 회사가 그 과기정통부의 제로트러스트 연구가 이제 4년간 80억을 지원하는 과제를 최초의 제로트러스트 연구 과제죠. 그것을 저희가 선정이 돼서 21년도부터 개발을 해왔고요. 그런 인연으로 23년도 GT 가이드라인 1.0에도 참여를 하고 작년 가이드라인 2.0에 같이 이석준 교수님하고 저자로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제로트러스트 실증사업, 과기정통부와 키사가 진행하는 실증사업에 23년, 4년, 5년 3년 연속으로 주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신한은행의 생성형 AI를 모바일 개발망에 쓰는 또 웹브라우저를 기반으로 또 외부 인터넷 검색이 가능한 형태를 N2SF 체계를 기반으로 저희가 제로 트러스트로 구현하는 그런 목표를 수립하고 있고요. 최근에 키사에서 이제 발주한 N2SF 실증 사업에서 저희가 4개 공공기관 N2SF 구현 사업자의 우선 협상을 좀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저희가 제로 트러스트와 보안 컴플라이언스 관계를 어떻게 연결짓고 어떻게 가져가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보안 컴플라이언스가 뭐고 제로 트러스트는 무엇인지 잠깐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N2SF에 제로 트러스트를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는지, 즉 N2SF를 구현하면 제로 트러스트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하면 N2SF가 되는 것인가. 두 개의 말은 좀 다른 거거든요. 제로 트러스트는 구현 방법론입니다. 기존의 경계형 모델, 레거시한 보안 모델을 사용하던 것이 이제부터는 제로 트러스트 모델로 구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N2SF나 ISMP가 과거와 같은 경계형 보안 모델로 계속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그런 모델들이 너무 올드하고 또 새로운 공격에 대응하기 힘든 방식이기 때문에 제로 트러스트가 구현 방법이 나온 거거든요. 그럼 이제는 제로 트러스트 구현을 하면서 각각의 보안 컴플라이언스를 매핑하면서 오버레이하면서 가져가는 전략들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것은 N2S뿐만 아니라 ISP에도 적용할 수 있고 KRMF도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보안 컴플라이언스의 제도에 대한 또 기술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김창현 교수님께서 그 CSF 얘기도 하시고 800-53번 얘기도 하셨는데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볼게요. 글로벌하게 ISO 표준도 있지만은 지금 미국 상무부의 리스트에 나오는 보안 표준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준용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표준을 얘기할 때 크게 이제 RMF라는 것도 있지만 먼저 제가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표준을 한번 얘기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2014년도에 나온 건데 사실 이제 비영리기관 또 비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너희만의 보안 프레임워크를 이 구조로 만들어서 써라라고 하는 지침서예요. 근데 지금은 이것이 14년도에 나오고 23년도에 또 개정이 됐는데 전 산업군에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노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크게 5가지 코어로 돼 있는데 위협을 식별하고 그 다음에 보안 통제 항목을 그 위협에 따라 정의하고 그거를 이제 탐지하고 복구하고 대응하는 앞서서 이제 그 NSF의 프레임워크 중에서 NTS 프레임워크 중에서 탐지 보험 댓글하는 그 대응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를 아마 잠깐 보셨을 거예요. 김상현 교수님 설명했던 그런 섹터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은 아이덴티파이 안에는 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소항목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100여 개 이상의 이제 소항목이 정의되어 있는데 뭐 IDAM01 보면은 사용자 인벤토리를 해라, 사용자 목록 관리를 해라 이렇게 기본 프로파일이 잡혀집니다. 그럼 이 프로파일을 제가 이제 산업군이나 저희 회사의 상태에 따라서 추가하거나 가감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보안 위협을 정의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대응을 선택하는 그런 기법으로 넘어가는데 여기는 보안 통제 항목이 없습니다. 보안 통제 항목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 통제 항목은 이제 바로 800-53번이라고 하는 이제 표준 문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나왔어요. 사실은 이제 훨씬 오래전에 나왔죠. 아까 2014년에 CSF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2005년도에 나왔어요. 근데 이게 나왔을 때 지침이 뭐냐면 미국 연방정부가 준용해야 될 보안 통제 항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미 미국은 이제 우리나라가 공공 쪽에 M2SF를 통제 항목을 적용하라고 올해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부분이 2005년도부터 슈퍼셋 통제 항목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2020년도에 버전 5까지, 버전 5까지 공표가 됐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런 통제 항목을 패밀리군이라고 해서 액세스 컨트롤, 뭐 예를 들면 접근자라는 군을 선정하고 그 안에 AC, 액세스 컨트롤 AC니까 AC 1번, 2번, 3번 쭉 넘버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페이지씩 그 넘버링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왼쪽에 보시는 표처럼 되어 있는데 거의 1000페이지의 문서입니다. 과연 1000개 통제 항목, 물론 기술적인 것 외에도 조직적인 논리적인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구현하는 것은 사실 어렵죠. 그런데 이 통제 항목을 사용해서 아까 CSF 쪽이랑 매핑을 해서 가는 그런 구조가 지금 2014년, 15년 이후부터 바뀐 패러다임이에요. 우리나라도 이제 ISP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분도 이런 패러다임에 맞춰서 가야 될 필요가 있고 이제 공공기관에 나오는 국정원의 M2SF도 이런 프레임워크를 따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예를 들면은 이게 우주 사이버 보안의 예입니다. 우주 사이버 보안에 관련된 미국의 리스트의 표준은 4가지가 있는데요. 우주 사이버 보안 하면은 위성이 있고 위성을 관리하는 기지국이 있어요. 거기에 시큐리티 프레임워크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크게 4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요 IR8270인데 기지국하고 위성 통신 사이에서의 보안 체계를 설계한 거예요. 근데 방식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오른쪽에 위성이 있고 왼쪽에 기지국이 있는데 이게 트랜잭션을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위협 정의를 이걸 가지고 해내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아까 CSF 프레임워크에서 코어 플랫폼을 가지고 이렇게 위협 식별부터 하고 또 리커버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 정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협 식별 부분에서는 위성에서 기지국으로 내려오는 영상 데이터에 대해서 누군가 스포핑해서 데이터를 가로채게 할 수 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위협 정의가 되면 어떤 보안 통제 항목을 쓸 것이냐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그럼 디자인을 어떻게 하냐면은 바로 800-53번의 통제 항목을 골라서 씁니다. 위협 정의를 하고 통제를 정의하고 이 방법론은 인더스트리도 적용이 되지만 내가 만약에 어떤 A라는 기업이다, A라는 금융기관이다. 지금까지 ISP 항목 하나만 있었지만은 우리만의 만약에 A라는 회사에 A의 시큐리티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ISP 항목도 일부는 이 보안 통제 항목 슈퍼셋에 거의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은 추가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디자인 방법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4개 사이버 보안, 우주 사이버 보안에 관련된 최신 표준 문서를 보면은 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53번으로 다 매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CSF하고 800-53번이 하나의 연계고리를 가지고 어떤 산업군이든 기업이든 아니면 공공기관 내부의 프레임워크가 될 수 있다는 접근 전략인 거죠. 자, 그런데 갑자기 제로 트러스트가 나왔습니다. 자, 제로 트러스트는 보안 컴플라이언스가 아닙니다. 그냥 임플레멘테이션 메소드, 방법론이에요. 방법론인데 우리가 GT가 2010년도에 나왔다고 했을 때 최초로 네트워크 베이스로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네트워크 접근 시에 여기에 사용자 인증을 하고 권한 관리를 해서 접근한다. 그러다가 그것이 네트워크 베이스도 있지만은 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일반 데이터에 접근하는 경우도 모두 포함해서를 커버해야 된다라는 게 구글이 2014, 15년도에 얘기했던 거고, 그래서
그걸 제로트러스트 액세스라고 말하고 2010년도에 나온 걸 제로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라고 얘기해서 그것을 2020년도에 니스트 SP500-207이 제목 자체가 제로트러스트 아키텍처입니다. 제로트러스트 아키텍처를 구현한다는 것은 네트워크하고 시스템 액세스를 모두 커버하는 그런 종합체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00-207 오른쪽 그림이 있고 왼쪽은 과계정통부의 가이드라인 1.0, 2.0입니다. 99%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이것을 크게 변경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간단합니다. 뒤에 있는 엔터프라이즈 리소스가 오른쪽에 있고 우리나라 이제 표준에서는 권고문에서는 기업 리소스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이게 공공기관으로 따지면 또는 기업 따지면은 사용자가 1000명이 있는 1000명의 PC 그리고 서버가 500대가 있으면 500대의 서버 이게 이제 사용자 서브젝트 1000대가 되고 오른쪽에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쪽에 시스템이라고 정의되는 표준 그 시스템 서버에 웹 애플리케이션이 10개 업무 시스템이 올라갔으면 그걸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정의를 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는 데이터라고 정의해서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즉 시스템 관리자가 접속하는 케이스 일반 사용자가 CRM 웹 서비스에 접속하는 경우 그룹웨어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경우 데이터 이런 모든 사용자에 대해서 중앙에 게이트웨이가 있어서 정책 집행지점이라는 걸 거쳐서 들어가게 만든다. 물론 지금도 거쳐서 들어가죠. 근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안성 평가를 해서 신뢰 점수를 가지고 들어간다. 그리고 인증이 다 따로따로 PP마다 별도 제품이니까 별도로 돌고 있던 게 현재 경계형 모델, 레거시 보안 모델의 특징인데 이것을 통합 플랫폼인 PDP, 정책 결정 지점으로 연결시켜서 여기서 인증, 계정 관리, 권한 관리를 모두 해서 단일화시킨다. 이게 이제 연동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로 가는 것이 GTA의 핵심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미 국내 기업, 보안 기업들도 이제 3년간 실증 사업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호 연동 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3, 4년 전에 이것은 철학이다, 여정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이제는 실제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로트러스트에서는 특징적인 거는 보안 모델을 성수도 모델을 이제 정량화시킬 수 있다. GTMM이라고 그러는데 제로트러스트 머추리티 모델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 4단계 4단계로 갈수록 굉장히 보안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정량을 시킬 수 있는 방법론이 있고 그 다음에 핵심 구성 요소라는 게 있어서 지금 미국은 5대 핵심 구성 요소고 미 국방부는 거기에 2개를 더 붙여서 7대 핵심 구성 요소 우리나라는 6대 핵심 구성 요소와 2대 또 별도의 핵심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가이드라인 1.0은요 미국의 SP500-207과 동일합니다. 근데 성수도 모델이 3단계고요. 4단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2.0에서는 4단계 성수도 모델을 집어넣기로 했고 또 하나 차이점은 뭐냐면은 1.0이 나왔을 때 필드의 반응은 뭐냐면 구현하기 너무너무 어렵다. 보안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컨셉처럼 걸 가지고 어떻게 구현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난제에 빠진 거예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제로트러스트를 제일 잘 구현하는 부처, 정부 부처가 미국의 국방부입니다. 미 국방부가 22년도에 이제 제로트러스트를 착수하는 계획서를 발표를 했는데 20년도에 SP800-207이 나왔으니까 2년 후죠. 2년 동안 준비를 했어요. 2020년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은 제로트러스트 세부 역량이라고 해서 제로트러스트 캐퍼블러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핵심 구성 요소에 디테일하게 하나하나가 보안 기능 또는 보안 제품 수준으로 매핑되는 레벨로 상세화를 해놨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뭘 할 수 있냐면 기업들이나 공공기관의 보안 담당자들은 어떻게 보안을 구현하는지가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요 가이드라인 2.0에 저희가 미국의 DoD, 제로트러스트 레퍼런스 아키텍처에 나와 있는 GT 캐퍼블러티를 반드시 전 넣어야 된다고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제로트러스트를 구현할 때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디테일한 것이 미 국방부 용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독립적인 정부 부처나 기업이 이런 걸 디자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감안해서 우리가 가이드라인 2.0에 넣어서 방안을 제시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고 여기 있는 이 캐퍼빌리티가 사실 이제 미국의 그 DoD의 GTRA랑 동일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준점을 가지고 저희가 기존의 as-is 진단을 하는 거죠. 현재 정보 시스템의 보안 체계를 as-is를 그 성수도 모델 1, 2, 3단계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6대 축에 대해서 현재는 몇 점인데 58점인데 그 다음에 이제 2B 모델에서는 80점으로 내보내자. 그렇게 해서 페이즈 1, 2, 3 로드맵을 만들어서 어떤 GT 캐퍼빌리티 152개가 있는데 미 국방부에는 그 152개 액티비티를 어떻게 단계별로 50개, 50개, 뭐 58개를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디자인을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 2.0에도 뭐가 있냐면은
이 각각의 제로트러스트 세부 역량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은 현재 우리 회사의 우리 공공기관의 보안의 GT 성숙도 수준을 진단할 수가 있고 이걸 가지고 모델링을 해서 투비 모델을 제시하는 거죠. 자, 앞서서 제가 보안 컴플라이언스와 제로트러스트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럼 앞에 있는 보안 컴플라이언스는 구현을 해야 되는데 또 제로트러스트가 있는데 이게 무슨 관계냐? 어떻게 뭘 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고민에 빠질 수 있어요. 자, 이것을 해결한 곳이 누구냐면은 미국 DoD, 미국의 국방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 국방부는 GTRA라고 해서 미국은 굉장히 표준화하고 이 준용 체계가 잘 잡혀 있어요. 그래서 RA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참조 아키텍처. 만약에 클라우드 시큐리티에 대한 부분에 표준이 있다. 그러면은 CSRA, 미국 국방부만의 CSRA, 클라우드 시큐리티 레퍼런스 아키텍처, 참조 아키텍처라고 해서 그 표준을 자신들의 IT 환경에 맞추어 가지고 내재화해서 규정지처럼 만드는 게 RA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 국방부가 이제 제로트러스트 RA를 만든 거죠. 800-207을 들고 와서 미 국방부 IT 시스템을 다 분석해서 자기네만의 특화된 모델로 만든 거예요. 그게 아까 벌집. 여기는 집이었는데 여기는 벌집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네 환경에 맞기 때문에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실현됐고요. 앞서 가이드라인 2.0에 있는 제로트러스트 세부 역량이잖아요. 여기 표에 적혀 있습니다. 제로트러스트 캐퍼빌리티. 펑션이라는 말도 있는데 기능, 역량, 우리말로 여러 가지 표현합니다. 근데 펑션은 기능이라고 하면 펑션이랑 굉장히 헷갈리니까 저희가 이제 표준 문서에서는 세부 역량으로 해놨는데 GT 캐퍼빌리티예요. 1.1부터 쭉 다 있습니다. 유저 인벤토리가 들어가 있고 맨 밑에는 인테그레이트 ICAM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고 사실 하나하나가 DRP, DLM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안에. 그럼 이 자체가 전체 보안 솔루션 20, 30개를 총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미국 국방부는 타겟 어드밴스드로 3단계로 나눠서 22년부터 착수를 해서 이 타겟 어드밴스드가 27년까지 완료입니다. 지금 25년인데 아마도 내년쯤이면 다 완료가 되고 미국 국방부는 지금 해외 주둔군에 GT를 적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1.1이 1.1.1까지 있어요. 상세 세부 기능이. 그래서 그게 152개가 있는데 이게 구현할 아이템입니다. 이 152개를 다 구현하면은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가 완성된다라고 이제 미국 국방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미국 국방부도 난제에 빠지죠. 왜냐하면은 연방정부이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청계 보안 통제 항목 800-53번을 준용해야 되는 정부 부처예요. 그러면은 이미 준용을 하고 있는 중인데 GT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GT와 이 800-53번은 어떤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지 고민에 빠지죠. 근데 앞서 제가 구현 방법론과 달성해야 될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 부분을 이 GT 오버레이라는 문서를 작년 7월 달에, 2020년 7월 달에 발표를 합니다. 즉 GT 오버레이가 뭐냐면은 우리는 800-53번을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라고 하는 구현 방법론으로 구현을 했다라고 공개 발표를 한 거예요. 어떻게 발표를 하냐면 내용을 보면은 이 왼쪽 축은 800-53번의 청계 통제 항목이에요. 근데 그 위에 오른쪽에 이제 그 행으로 열려보면은 이 열이 이제 성숙도 모델 아까 제로터 캐퍼빌리티의 표입니다. 이 맨 오른쪽에 보시면 1.1.1, 1.2 써 있잖아요. 1.5.1을 구현하면은 청계 통제 항목 중에서 어떤 게 구현이 되는지를 마킹을 다 해놨어요. 그러면은 이게 제로트러스트 아키텍처는 구현 방법론이고 N2SF처럼 800-53번은 달성해야 될 보안 목표가 됩니다. 만약에 이 왼쪽이 ISMSP면은 ISMSP의 이제 통제 항목을 GTA의 가이드라인 2.0의 제로트러스트 세부 역량으로 구현하는 것이고요. 이게 만약에 왼쪽에 N2SF면은 그 N2SF를 GT 방법론으로 구현을 하는 거예요. KRMF 국방부 거면은 국방부께 나와서 구현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보안 패러다임이 바뀐 게 뭐냐면은 이제 시큐리티 프레임워크를 나만의 시큐리티 프레임워크를 디자인할 수 있고 그 디자인을 구현하는 것이 과거 경경 모델이나 레거시 보안 모델이 아니라 GT 방식으로 구현한다는 것이 지금의 트렌드, 바로 2, 3년 전, 4, 5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트렌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M2SF 메인 가이드라인 북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페이지, 이걸 구현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방법론. 경계형으로 구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지금 있는 트렌드에서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왜 ISMS가 인증을 받았는데 해킹을 당했냐? 그 ISMS는 제로 트러스트로 구현되지 않았거든요. 제로 트러스트로 구현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럼 제로 트러스트로 구현했을 때 어떤 타겟 목표를 달성해야 되냐? 그것도
동그라미 될 수, 물음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ISP의 보안 통제 항목이 부족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같이 고도화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N2SF 이제 오버레이를 보면은 N2SF는 이제 앞에서 설명을 다 주셨지만은 메인 가이드라인 북이 RMF하고 CSF를 준용해서 방법론으로 나와 있고 부로 길이 178개 통제 항목입니다. 많이 커스터마이징 돼서 178개 통제 항목이 있고 또 잘 만들어진 게 부록 2죠. 어떤 유즈 케이스, 내가 업무망 PC에서 외부 인터넷 사스를 썼을 때 보안 모델 이렇게 유형별로 나와 있다 보니까 이 사용자들이 이걸 취해서 보안 통제를 구현할 수 있는 샘플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요약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그런 다큐멘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RMF와 CSF 방침론의 어떤 절차랑 유사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위협 식별하고 통제 항목을 설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런 식별하고 통제 항목도 아까 CSF의 프레임워크를 따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CSF 프레임워크 중에서도 그런 방법론을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시가 있고 통제 항목이 별도로 이제 이 178개 통제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얘를 조정해서 마지막에 국정원의 보안성 검토를 받는 그런 프로세스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설서가 이제 부록일의 내용이고요. 부록이에는 유즈 케이스가 나와서 8개가 있고 아직 이제 공개적으로 공표는 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이 요청했을 때 국정원에서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4개 공공기관을 올해 이제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이런 유즈 케이스에 나오는 항목을 기반으로 또 추가적으로 또 보안 통제 항목을 더 선정해서 방법론을 써서 저희가 이제 제로소스 방식으로 구현을 하겠다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 이제는 우리가 N2SF도 ISMP도 아니면 KRF도 이제 GT가 방식론의 기초의 구현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저희 접근은 GT 가이드라인 2.0에 미국 방부랑 동일하게 되어 있고 이 상세 세부 역량을 가지고 왼쪽에 매핑을 하고 오른쪽에는 이것을 저희가 어떤 제품으로 어떤 GTA 솔루션으로 구현이 된다면 마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1차적인 오버레이입니다. 가이드라인 2.0에 있는 GT 캐퍼빌리티 세부 역량을 오버레이하는 그 152개 액티비티를 구현이 가능한지 아닌지 어떤 제품을 할지가 오버레이가 첫 번째가 되고요. 이 오버레이를 이제 함에 있어가지고 좀 더 진보적으로 들어간다면은 그 디자인을 하기 전에 그 IT 시스템 환경의 GT 성숙도 모델을 기준으로 as is와 to be를 분석해서 목표 모델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2단계로 할지 3단계로 할지 2단계로 해도 N2SP A라는 항목의 동그라미고 3단계로도 동그라미예요. 3단계로 하는 게 더 안전하죠. 이제 이런 관계를 정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N2SF를 또 오버레이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보안 솔루션을 가지고 오버레이를 양쪽을 했으면은 이게 연관관계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도 이제 단일 제품들을 프레임워크, 저희가 GT를 다 한다는 개념보다는 저희는 제로트러스트의 코어가 되는 프레임워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3년 동안 연결을 해서 통합 플랫폼인 이제 GTA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이것이 152개 액티비티를 다 만족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뭐 50개, 60개를 하지만 이거를 축으로 연계 연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타 보안 회사랑 협업해서 그런 연계 연동을 통해서 오버레이를 달성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에 결국 N2SF 항목 A라는 항목을 만약에 만족시킬 때 GT의 세부 역량의 1.1.2인지가 매핑이 되고 여기에 보안 제품이나 솔루션이 있다고 한다면은 N2SF를 달성하면서 자연스럽게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 방법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관계의 정립이 이제 뉴 패러다임이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N2SF를 오버레이하는 게 아니라 자율관책에서 어떤 금융기관이 나만의 시큐리티 프레임워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범주 안에서 다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GT를 사용했을 때 어떤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이 나오고요. 자, ISMSP에서도 문제가 계속 되는 거는 해킹이 계속된다. 인증을 받았다. 근데 이게 나온 지가 거의 20년 가까이 됩니다. 물론 이제 PIMS가 합쳐져 가서 ISMSP가 됐지만은 이 통제 항목의 룰셋도 한번 업그레이드를 할 타임이 됐고요. 두 번째는 이 ISMS와 제로트러스의 연관성이 가이드라인 2.0에 있어요. 부록 2에 항목 이거를 하려면 GT의 세부 역량 뭘 구현하면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의 연관관계가 강제성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 준용 근거성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필드에서는 그것의 연계고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경계형 보안 모델을 계속 구현하고 있고 해킹은 터진다면은 ISMS의 고도화와 더불어서 GT 구현 방법론의 연계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야지만 이런 해킹의 위협성을 좀 더 막을 수 있습니다.
ISMSP는 이제 계속 2002년, 그 다음에 2009년, 10년에 생긴 PIMS와 합쳐져가지고 지금 2018년도에 ISMP로 돼 있고, 여기 여러 가지 조직적 관리적 내용이 다 나오는데, 기술적 요구사항 중에 60개 중에서 세부 요구사항 한 100여 개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통제 항목이 GTA의 세부 역량 관점으로 오버레이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오버레이가 되면은 이제 제로 트러스를 도입하시는, 지금 KT나 SKT 계속 제로 트러스를 하신다고 합니다. 하신다고 했을 때 그걸 도입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할 거냐. 일단 첫 번째는 ISP, 두 번째는 그것도 부족하니까 SKT만의 시큐리티 프레임워크가 필요하고 KT만의 시큐리티 프레임워크가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이런 해킹들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론이고, 국방부도 이 KRF라고 해서 F-35 도입을 5년 전에 했을 때 미국에서 뭐라고 했냐면 최첨단 무기고 다 네트워킹이에요. 심지어는 유지보수도 미국 원격지에서 F-35를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동맹국에 팔았는데 동맹국의 IT 체계가 너무 부실해서 해킹이 되면은 미국조차도 영향을 받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 RMF, 보안 방법론인데 보안 방법론을 동일하게 구현을 하던지 우리 걸 갖다 쓰던지 해라라고 해서 KRF가 시작이 됐고요. 이게 이제 작년에 방첩사가 주무부서인데 24년 7월 달에 보안 통제 항목, 쉽게 말하면 N2S로 따지면 부로 1이 발표가 됐고요. 거기에 통제 항목의 수는 약 700여 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KRF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훈령에 26년 1월부터 전군의 IT 시스템에 대해서는 KRMF를 적용하도록 이제 강제화가 됩니다. 이 상황에서 KRMF 내용을 보면은 N2S로 따지면 부로 1이랑 동일해요. 20개, 근데 800-53번이랑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패밀리군이 있고 이 안에 보안 통제 항목이 700개가 들어있어요. 이거 골라 써야 됩니다. 자, 그런데 미국 국방부가 뭘 하나요? 말씀드린 제로 트러스를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방부도 이걸 구현하는데 제로 트러스는 또 무슨 관계냐라는 고민에 빠져요.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를 또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또 저희 회사만의 어떤 그런 포커스가 아니라 글로벌 트렌드고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가는 현재 정부 부처 공공기관 민간 영역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는 그냥 지나가는 화두라기보다는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KRF도 앞서 N2S처럼 오버레이를 시켜서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 국방부가 했던 전략적 모델이 전 세계가 따라가고 있는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금융권도 작년 9월 달에 샌드박스 열어서 금융 업무망 PC에서 외부 인터넷 사스나 생성AI를 쓰도록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샌드박스 지정을 했는데 보안 통제 항목은 수요 기관이 제출해라, 금융기관이. 굉장히 오버를 하죠. 제출했고 지금 진행 중인데 디지털금융보안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자율보안 체계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자율보안 체계가 될 거냐? 지금 미국의 이제 모건 스탠리라는 메이저 시티은행 메이저 금융들은요, 아까 CSF 프레임을 따가지고 자신들의 협회가 있어요. CRI라는 협회가 있는데 거기서 그 CSF 기준으로 금융권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준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건 동일한 방식이에요. 그럼 자율보안 체계지만 금융권에서도 이런 프레임워크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고 그 프레임워크는 GT 방법론으로 구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제로 트러스를 도입한다고 금융기관이 얘기를 하시지만 그럼 어떤 프레임워크를 쓸 건지는 아직까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저희는 신한은행에 저희가 이번에 실증할 때는 N2SF 항목을 쓰자. 사스를 연결할 때 생성 AI 연결할 때를 통제 항목을 구체적으로 잘 기술을 부르기에 해놨으니 그거를 준용하고 그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GT 플랫폼 방법론을 쓰자라는 그런 접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N2SF 체계랑 비슷하고 그 신한은행만의 프레임워크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해당 부분을 이행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4년 동안 저희가 엔드포인트 제품과 시스템 보안 제품, 그 다음에 회사도 인수를 해서 게이트웨이 접근 제어 제품, 계정관리, 인증관리 제품, 또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보안 쪽에 워크로드 프로텍션이나 아니면 컨테이너, CNAP 쪽의 플랫폼들을 독자적으로 다 개발해서 각각의 제품 비즈니스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그 비즈니스도 있지만은 이걸 GTA랑 플랫폼으로 묶어가지고 엔드포인트, 게이트웨이, 백엔드까지. 근데 다 할 수는 없어요, 저희가. 데이터 영역도 따로 있고 다 있는데. 하지만 하려면 뼈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시큐리티 프레임워크라고 얘기해야 되고, 이제는 시큐리티 플랫폼으로 갈 수밖에 없다, 시대는. 그래서 미국 업체들이 팔로알토가 최근에 사이버아크를 인수했어요. 왜 인수했을까요? 팔로알토는 전통적인 GTN의 회사입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PDP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 없으면은 MS랑 경쟁하기도 힘들고 옥타랑 경쟁하기도 힘들겠다. 그래서 사이버아크를 인수해서 PDP를 연결하는 거고 모든 구성 요소가 GTA를 완성시키기 위한 M&A로 진행되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프레임워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런 표준 구조에 맞춰가지고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그것을 3, 4년 동안 쭉 준비하면서 계속 고도화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PDP라고 하는 ICAM 플랫폼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디바이스 사용자 등록, 그 다음에 정책 제어들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사용자 위험 모니터링, 위협 평가를 할 수 있는 UEM이라고 하는 표준 용어들이 있는데 이걸 구성할 수 있는 또 UEM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또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접근 제어 쪽 PEP는 저희가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게이트웨이 방식으로 하고 또 OS 에이전트 방식으로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매크로 세그멘테이션, 매크로는 네트워크 베이스의 보안 체계로 하는 게 매크로 세그멘테이션이에요. 네트워크 방화벽, 네트워크 IPS. 근데 VM 환경에서는 네트워크 방화벽을 못 쓰기 때문에 에이전트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이 용어 정의는 이 설명은 누가 했냐? 미국 DoD GTRA 문서에 보시면은 매크로 세그멘테이션,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크로, 마이크로가 혼재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용어도 정확히 있고요. 저희는 이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사이드에서 클래시피케이션, CSO 등급에 따라서 저희가 SA 등급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비저빌리티나 어널리틱스를 위해서 별도의 2D 시각화 이런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단순하게 저희가 시대적 변화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시큐리티 프레임워크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그게 보안 컴플라이언스라는 것으로 결국 귀결되고 그것이 구현 방법론이 어떤 것인가, 이게 GT냐 아니면 경계형 모델이냐 이런 구분이 있는데 이런 연관관계를 여기 오신 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잘 해주신다면은 우리 회사나 공공기관이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의 전략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